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그나마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한해서 8명까지 가족 모임도 할 수 있게 길이 열렸죠. 그리고 전면 금지됐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부모님들과 직접 대면 면회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보다는 서로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걱정은 끝이 없죠. 과연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돌입할 수 있는 건지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이것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시선 집중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마련한 특집 방송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가능성, 그러기 위한 선결 조건들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 두 분과의 토론 자리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에도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은 과연 가능한가? 이 주제를 놓고 토론을 진행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일전에 한번 시선 중에서 잠깐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두 분 교수님도 너무 아쉬웠을 것 같은데 저도 정말 아쉬웠거든요. 이야기 시작할 만하니까 그냥 끝나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집중적으로 좀 이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해서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두 분을 좀 모셨는데요. 일단 두 분 교수님은 뭐 의료인이시고 하니까 다 백신은 맞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다 접종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종 속도가 좀 막판에 좀 스파트를 좀 올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 우리나라는 워낙 이런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성인에 대한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접종을 해왔고 예. 또 이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 인프라가 잘 구축된 것과 관련해서 백신 공급만 원활하면 얼마든지 접종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백신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수용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우리가 좋은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량 공급만 확실하다면 뭐 네.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0대 이상에서 한 15% 정도는 아직 접종을 안 하고 계셔서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뭐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는 약간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 때문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좀 미루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이분들이 접종을 하셔야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코로나의 치명률,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는 그 사람의 숫자를 줄일 수 있어서 고위험군 고령층의 접종률을 지금보다 조금 더 올리기 위한 대책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자, 백신 이야기로부터 이제 꺼냈던 이유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의 이제 기준점이 이제 백신 접종률 몇 %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인데 오늘 이제 본 주제 얘기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면 일단 용어 정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 위드 코로나 이렇게 쓰다가 이제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이제 용어로 정리를 했는데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 왜 굳이 위드 코로나를 쓰지 않는 이유가 꼭 영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가 이제 아마 그 정부가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근데 국민들마다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머리에 그리는 상이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냥 마스크 벗고 완전히 예전처럼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뭐 이게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방역의 규제를 이제 완화하는 걸로 이해하는 분도 계셔서 예. 그런 혼란을 좀 정부가 우려해서 새로운 용어를 쓰자고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무엇인지를 정부가 지금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어만 새로 나왔지 그게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시민들의 생각을 한번 좀 컷으로 따왔거든요. 시민분들의 좀 말씀을 좀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통제하면서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10월 말부터 가능할 거라고 정부가 구체적인 시간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랑 같이 간다는 뜻이잖아요. 네. 아마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되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지금도 심한데. 하겠죠. 결국에는 백신 접종률이 70% 80% 된다면은 일상생활이 된다고 하면은 저로서는 좋지만 코로나로부터 완벽하게 완전한 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정말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같이 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좀 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시민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마지막 시민분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버리면은 코로나 이전의 상황, 그러니까 마스크 안 끼고 그냥 자유롭게 활보하는 세상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리는 것 같은데 바로 그런 오인을 피하기 위해서 단계라고 하는 거에 방점을 찍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일상 회복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축구 중계 방송 이런 걸 통해서 보셨겠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점에 거리두기를 사실상 이제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을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된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다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행인 점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을 어느 정도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망자는 이전보다 훨씬 줄어든 그렇지만 매일 100명에서 200명 정도는 코로나로 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점진적인 단계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을 한 것 같고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 이 단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내용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엄준식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용어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점진적 완화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김인 교수님? 그게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뭐 정부의 공무원 또는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그런 필수 요원들은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이런 곳에 출입하기 위해서 또 공연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이 있어야 들어가거나 아니면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백신 접종을 통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시킬 위험이 없다고 하는 점을 증명하라고 하는 쪽으로 사회 시스템이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행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상당한 제약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겠으면 몇 개의 단계를 한번 예시로 네. 한번 설정을 해주신다면 네. 그러면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가 만약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거나 뭐 가족 모임의 인원 제한이나 이런 데서 예외를 둘 수 있다. 뭐 이렇게 먼저 1단계는 그거를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마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첫 번째 단계는 피해는 크고 효과는 적은 그 규제 조치들을 푸는 것일 거고요. 네. 그게 첫 번째는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시간을 지금 9시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예. 조금 더 늘리는 것. 예. 그다음에 백신을 접종해서 이제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에서 풀어주는 것,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그 먼저 시행할 1단계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러면 2단계가 되면은 거기보다 이제 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떤 걸 그릴 수 있는 건가요, 상황을? 그 다중이용 시설의 이제 영업시간 제한을 예를 들면 10시에서 12시로 풀었다가 네. 12시에서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연장해 주는 방식.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이제 현재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6명, 8명 뭐 그 이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완화해 가는 것.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뭐 유흥 시설이나 네. 또는 여행이나 뭐 예식장, 장례식장에서 모이는 인원들을 풀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조합해 가면서 예. 점진적으로 그런 규제들을 완화해 가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규제들을 이제 다 없애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벗는 세상은 아닐 것 같고요. 네, 네. 마스크 벗는 일은 없습니까? 마스크는 이제 아마 가장 마지막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달성해야 될 목표로 생각할 텐데요. 예.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더라도 이게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 환기가 잘 안 되고 이제 뭐 비말이 많이 날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돌파 감염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아마 그 마스크를 벗는 문제는 그 끝까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벗기 위한 조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떤 지금, 조건인데요? 일단 뭐 백신 접종을 당연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 또 하나가 확실한 치료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부분적인 효과를 거두는 그런 치료제로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이 많이 비교를 하는 게 이제 독감의 치명률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예. 한 0.1% 정도의 치명률을 보이는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와야지만 마스크 착용은 해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치명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치명률이 떨어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4차 감염 유행이 주로 20, 30대의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명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7, 80대 치명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잘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이런 효과적인 치료제가 선행 조건이 돼야지만 예. 아마 마스크 착용을 중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두 분 말씀에서 공통된 거를 뽑아낸다면 우리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를 생각하면 말 그대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서 아무 제한 없이 거리낌 없이 활동하는 시대 이런 걸 상상을 하지를 마라.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최소 그건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짧은 기간 동안에는 기대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독감 시즌이 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고 다만 근데 또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독감에 준해서 생각하는 것도 착오다. 네, 제가 앞서서 최근 한 2달 정도의 치명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한 0.4% 정도 치명률입니다. 지금 2달 정도가. 네. 그러면 독감보다 4배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 4배의 사망률을 보이는 그래서 치명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게 4배 이상이고 이 치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온 사회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격리와 뭐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데 0.4%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만 완화가 돼도 치명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좀 풀기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일전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본방에서 이제 이 토론할 때 엄중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좀 그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경계하시는 말씀을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아무튼 정부는 방향을 이쪽으로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어떤 분들이 저를 이제 방역 매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그 아마도 제 경험은 제가 주로 지금 경험하는 코로나는 이 사망자와 관련된 경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쪽으로 하는 분들은 경제로 이 경제가 나빠지면서 얻는 그런 피해를 경험하시니까 이제 그쪽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보려고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망자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 의식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대로 버틸 수 없다라는 그런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네. 실제로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유행할 거냐를 예측해 보면 결국 백신 접종을 해서 면역을 얻은 사람이나 아니면 앓고 면역을 얻은 사람들이 100%가 될 때까지 유행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가 백신 접종을 80% 국민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20%에서 다 돌고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게 1,000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다 어떤 형태로든 코로나를 경험하고 끝나게 될 텐데 결국 이번 추석 연휴가 이제 지나면서 이제 상황을 보겠지만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은 결국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추석이 그러니까 다시 또 그러니까 증폭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이동이 많아지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접종자들이 많이 늘어난 만큼 유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이동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유행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의 이 유행이 커지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7, 8월 휴가철에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도권은 지금 계속 진정되지 않고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비수도권으로 그 확진자들의 일부가 이동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비수도권의 유행이 커지면서 추석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게 전체적인 유행을 다시 크게 쭉 끌고 가는 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백신 접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면역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유행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점점 커지는 과정에서 사망률, 치명률을 최소화한 그런 상태로 유지하면서 일상으로 회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거를 어떻게든 늘려야 됩니다. 길게 늘려서 이 진폭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스파이크처럼 확 확진자가 막 나오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엄준식 교수님 같은 경우도 추석을 지나면서 다시 이제 확진자가 확 늘어나다 하더라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시동을 거는 것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뭐 저는 백신 접종률을 충분히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이제 80%만 넘으면 네, 뭐 80%가 될지 뭐 85%가 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우리가 목표한 백신 접종률까지 최대한 목표치까지 근접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 가지 상황, 이 유행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윤 교수님도 마찬가지 견해시고요. 제가 엄 교수님하고 상당 부분 견해가 일치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얘기를 그 치명률 얘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면 그 치명률이 우리가 이제 독감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치명률이 대부분의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군에서의 접종률을 현재 85%인데 그걸 뭐 95%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이지 예. 그 고위험군에서 사망자가 나온다는 이유로 전 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방식이라는 게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냐라는 데 이제 좀 이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논점이 하나가 좀 확실하게 좀 잡힌 것 같습니다. 네. 요 얘기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네.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추석에도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전 일부 마무리하면서 좀 약간의 논점이 하나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치명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60대 이상에서 이제 주로 치명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이것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엄준식 교수님 같은 경우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전환 속도라든지 폭 이것이 조절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김윤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이제 주로 고위험군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국부적인 어떤 대책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좀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김윤 교수님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엄준식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이 60대 이상 또 진짜 사망률이 높은 7, 80대의 감염 양상 어떻게 감염이 되느냐를 보면은 7, 80대만 같이 지내시다가 감염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그 누군가가 20대의 손자도 있고 40, 50대의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도 이분들이 걸려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요양병원을 출입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염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백신 접종률을 다 같이 올려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사회 유행의 진폭을 줄여줘야지만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만 별개에 따로 보호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률을 이 60대 이상에서 95%, 100%까지 갈 수 있느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든 그분이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적어도 10%, 15%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을 아무리 설득해도 접종이 안 될 겁니다. 또 접종을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 결국은 이런 유행이 커지면서 사망자가 생겼을 때 그 사망자의 대부분을 보면은 약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약자이거나 사회경제적인 약자들이거든요. 이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과연 이런 그 코로나19의 그 특성을 보면은 가능하겠느냐? 알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김윤 교수님 받아주신다면. 엄준식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부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제가 그 앞서 주장한 대로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전략,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것을 중심으로 한 보호 전략을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다른 방역 조치는 완전히 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둘을 적절히 조화롭게 사용해서 우리가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는 문제는 그 현재가 적절한 균형점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하는 방식의 방역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도 외국은 보면 재택근무나 이런 그 기업과 자영업자가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이라면 예. 우리나라는 기업은 거의 제약이 없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담을 거의 대부분 떠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약자가 그 방역의 부담을 오랫동안 떠안아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점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의 논점이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검토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치명률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러니까 이 목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두 분의 약간의 견해차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 점만 확인을 하고, 또 한 가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또 고려해야 되는 게 경제.
더 특히나 이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뭐 계속 참고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함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조지현 공동대표를 좀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잠깐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코로나 국면에서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빚을 계속 더해서 아직은 버티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오셨던 거예요? 저는 이 파티룸이라고 해서요. 그 공간 대여업인데요. 파티룸이 뭐 거의 직격탄 맞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 뭐 단 한 명의 확진자가 없었는데 예. 그 우려해야 한 뭐 방역 정책으로 지난 작년 12월 23일부터 저희가 아예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예. 40여일간 그래서 아예 영업을 하지 말라는 예. 금지 명령이었고 예. 이후로도 시간에 의한 계속 그 집합 제한 조치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뭐 그동안에 몇 차례 이제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뭐 지원이 있었는데 그거 갖고는 택도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유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유지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규모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일괄적 지원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분께는 뭐 도움이 많이 됐기는 했겠지만 그 유지 비용이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시는 분들께는 300만 원의 뭐 그 지원금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액수였겠죠. 예. 제가 또 매출이 제가 운영하는 곳의 매출이 1월부터 6월 달까지 지금 부가세 신고 금액이 6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출이 없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이후로 7월 달부터는 또 인원 제한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희가 뭐 전 숙박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이서 이용하는 일은 없거든요. 전역 매출은 아예 0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 당연히 찬성하시는 거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단계적이라기보다 이미 그 확진자 같은 경우는 뭐 0이 될 수 없다라는 뭐 델타 바이러스 이후에 그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하고 그 단계적으로 가기에는요. 네. 그 지난주 7월 둘째 주부터 좀 수면 위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 자영업자들의 지금 마지막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지금의 과정이 지금 1년 8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지속되는 조치로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다시 대출을 메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폐업을 하려고 해도 처음에 받아놓은 사업자를 담보로 받아놓은 대출금 때문에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다 보니까 폐업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자영업자 이 기간 동안에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만 이 종업원이 없는 1인 운영자가 6만 명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이제는 홀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정말로 뭐 지금 뭐 도와주세요. 이 제재를 뭐 완화해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요. 살려주세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아니라 전면적 일상 회복을 해도 지금 부족한 판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야겠지만 아직 정부에서 한 번도 저희한테 조치를 취할 때 뭐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근거를 제시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 이 확진자 수치에 지금 계속 기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확진자를 0으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전체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에 자영업자의 시설에서 나오는 비율이 20%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너무 지금 치중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너무 많은 또 저희 소상공인들 아닙니까? 집중되어 있는 과정들이 경제적으로 이제는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확진자 단계별로 뭐 이제 조치를 하는 부분과 이 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다시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질문을 드리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더 타격이 큽니까? 인원 제한이 타격이 큽니까?
그건 업종별로 차이가 있죠. 예. 예를 들어 뭐 지금 영업시간 제한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뭐 실외 체육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야구장을 들면요. 예. 내년 리그들까지 다 예약을 못 받는 상황이 되고 지난 리그들 뭐 이제 못했던 것들은 다 취소를 해줘야 되고 2명이서 야구 경기를 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간보다 이제 인원에 대해 치중이 되겠고요. 뭐 2차 업종들 그 1차로 식사를 하시지 않고 2차로 뭐 호프집 같은 이런 상황들은 네.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크시겠죠. 그렇겠죠. 예. 네네. 진짜 전체적인 고려가 업종마다 있어야 좀 다르긴 됩니다.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다음 달부터 손실보상제가 시행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좀 그 제대로 손실보상 될 거라고 기대는 하세요? 손실보상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손실보상법이 시간 제한까지만 행정명령으로 준하고 있거든요. 인원에 대한 부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아, 그게 빠져 있나요? 네네, 빠져 있고 예. 또 하나는 소급 적용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영업자가 힘든 거는 지난 1년 그 7개월 가까이의 행정 동안에 그 지금 갖고 있는 빚 대출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를 지금 뭐 그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내년 3월까지 상환 유예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에 벌 수 있는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돈을 벌어야 갚죠. 참 뭐 하여간 자영업자분들하고 인터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갖고 마무리 멘트가 정말 그 힘든데요. 그래도 뭐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좀 버티셔야죠, 대표님. 아, 너무 네. 말씀이 예. 뭐 저는 버틸 수 있어요. 예. 네, 저는 그럴 수 있는데 저 유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네, 정말로 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네, 버틸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조지현 공동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뭐 두 분도 이제 쭉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진짜 버티는데 한계가 온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뭐 굳이 그 자영업자 입장으로 가지 않더라도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뭐 예상하고도 남을 일 같은데 이것만 생각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속도를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영업자들이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그 계속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예. 가시적인 수준의 그 단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영업 시간 제한, 네. 인원 제한 부분에 있어서 뭐 실질적인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로 이제 앞에 그 했던 얘기하고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확진자의 숫자가 수십분의 1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방역을 하는 방식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모든 전 사회에 전 국민의 영향을 미치는 규제 방식으로 방역을 해왔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앞서 이제 조지현 공동대표께서도 그 다중이용 시설에서 발생한 감염이 전체 한 20%밖에 안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전국의 카페와 식당이 한 60만 개, 80만 개 뭐 이런 정도가 되는데 그 거기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건수를 계산해 보면 아마 한 10,000개, 1개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10개, 1개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그 정도.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내고 있지 않아서 이제 그 올해 1월까지의 통계로 치면 10만 개당 3개였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좀 늘어났으니까 아마 그런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는데 그러니까 10,000개 한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데 9,999개가 다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고 모임의 제한을 받는 방식이 적절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확진자 수가 적은 나라에서는 전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규제를 하는 방식보다 감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N차 감염, 대규모 감염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신속한 검사, 역학조사, 광범위한 접촉자의 격리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엄춘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도 자영업자 대표분이 말씀하신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근데 이제 그 이런 그 신종감염병의 위기라는 것이 이런 경제적 피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제적 피해를 그럼 방역으로 풀어가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경제적 방법으로 풀어가야 되는 사실 거죠. 손실보상제가 완벽하게 시행이 된다면 네. 그 해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렇지만 지금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질병관리청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예. 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 예. 이분들은 가장 안전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을 중심으로 이런 어떤 시간의 제한이나 인원의 제한을 빠르게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센티브는 더 늘려야 된다는데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전파의 매개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나 공간 제한을 최대한 풀어나가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게 가능한 방법이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런 그 방역의 그 어떤 내용물들을 바꿀 수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확진자 발생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 지금의 이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른 나라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럼 지금 교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점심은 4명, 뭐 저녁 2명으로 돼 있는 틀은 유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 완료자한테는 그러면 4명이 아니라 6명이었다가 8명, 더 많아도 10명으로 됩니다. 네. 점차적으로 이제 예외의 경우를 늘려주고 네. 이렇게 접근법을 이렇게 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도 백신 접종 완료자들 같은 경우는 10명, 20명 모여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렇게 보세요? 네. 특히나 야외에서의 규제는 예. 더 이제 뭐랄까 비과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엄진규 교수님과 제가 뭐 상황에 대한 판단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가는 첫 단계는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그 비합리적인 규제, 비과학적인 규제를 푸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런 백신 인센티브를 얘기하면 이게 뭐 방역의 긴장감이 이완된다. 이런 이제 그 이유로 그런 인센티브의 도입 또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요. 예. 그게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변화도 방역의 긴장감을 이완시킨다는 이유로 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요 모양 요대로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으로 하면 백신 맞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게 방역의 포기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마스크를 벗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방역과 일상, 사회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의 시스템을 바꿔가야 된다는 걸로 이해하시도록 국민들에게 전문가와 정부가 적절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방역의 긴장감을 이완시킨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근데 그러면 이 대목에서 아마 이 얘기가 따라붙을 것 같은데요. 그럼 돌파 감염은 어쩌라고 이런 이야기가 따라붙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돌파 감염의 그 빈도가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 이후에 조금 더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자 중에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1% 내외 정도이고요. 이분들 중에 대부분은 경증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전파력도 낮은 걸로 지금까지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무서운 예전의 코로나, 원래 코로나이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는 독감에 가까운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중증도나 치명률의 관점에서는. 근데 이제 물론 독감보다는 코로나가 훨씬 더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독감처럼 이 중증 환자만 관리하고 경증 환자를 아예 그냥 방치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게 감염이 전파되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고위험군에게까지 전파되고 거기서 이제 사망자가 나오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치명률의 관점에서는 백신을 접종했으면 일단 돌파 감염이 생기더라도 별로 위험하진 않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치명률, 그다음에 경제 부분 좀 짚어봤는데 또 하나 짚어보는 게 치료제.
결국은 이제 치료제 특히 먹는 치료제가 나오느냐 아니냐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치료의 접근성이 굉장히 편해진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 특별한 시설이 되어 있는 병원으로 그렇죠. 이송을 해서 치료를 하게 하거나 예. 아니면 무증상이거나 아주 경증인데 고위험군이 아니면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그 경구 치료제가 싸고 그리고 어디서나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약제가 나온다면 네. 실제로 1차 의료기관에서도 진단하고 그냥 약을 처방해서 그 약을 먹고 집에서 쉬는 그런 형태로 이 치료 형태가 변화할 거거든요.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 이제 타미플루 같은 뭐 그렇습니다. 이런 네. 개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새끼로 빠졌고 90만 원은 뭐 한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네, 지금 그 머크라는 회사에서 몰루피라비아라는 약을 이제 개발을 해서 3상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한 주기를 먹을 때 약값이 한 96만 원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무슨 금가루 넣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비싸요? 이제 그 약을 이제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 비용이나 이런 개발 비용 것들이 때문에 그런 있기 겁니까? 때문인데요. 예. 실제로 제가 그래서 앞서서 이 치료제 먹는 치료제가 싸야 된다라는 표현을 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96만 원을 써가면서 치료제를 이 코로나19 환자에게 쓰기에는 굉장한 그 비용 부담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약이 이제 연구 개발 비용 때문에 이제 값이 비싸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게 판매량이 많아지면 약 그렇죠. 한 알당의 연구 개발 비용은 이제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 있고 이게 경구용 치료제가 효과적이라고 하면 전 세계가 이 치료제를 상당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될 텐데 거기에 연구 개발 비용을 과도하게 얹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거는 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폭리하니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설령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저희도 이제 정부 입장을 좀 잠깐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건 뭐 정부가 부담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보험 처리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좀 해법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근데 주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게 접근성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주사제를 투여하려면 당연히 그 의료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 그 주사를 맞는 그 시간 동안에 모니터링을 또 누군가를 해야 됩니다. 부작용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것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 접근성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죠. 근데 주사 치료제는 이미 개발돼서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는 건 맞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와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항체 치료제라는 주사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해서 지금 한 14,000명 이상 투여를 했습니다. 이 중증으로 진행하는 환자를 막는 중증 진행 예방을 하는 효과는 상당한 그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60분에서 90분 정도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아, 그렇고 예. 이게 그 민거액 맞듯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빠르게 맞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이상 보통 이 투여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어려움이 있고 특히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사 처방이 안 되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사 처방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뭐 90만 원 넘게 뭔가 부르고 있다는 그 제약사 말고 다른 데에서 혹시 좀 먹는 그 치료제 개발 소식은 없나요? 다른 두세 곳에서도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아마 비슷한 시기에 올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나 내년 초쯤이면 이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다른 곳에서는 뭐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구용 치료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그 병원의 의료 체계에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입원할 환자 또는 치료가 늦어져서 중증으로 가는 환자를 줄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기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료 체계가 붕괴할 위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모시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 문제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제 그 조건들, 요인들 좀 짚어보고 있는데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런 주제로 오늘 특집을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 그리고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윤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2부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하고 또 준비돼야 되는 요인들, 그게 뭐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치명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치료제 개발, 보급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여기에 좀 이제 다른 조건, 요인을 붙인다면 뭘까요? 의료 시스템 뭐 이 준비 상황 이런 거라고 봐야 됩니까? 병상 문제라든지 의료인력 문제 이런 걸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확진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겠죠.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면 일정한 비율로 이 중환자는 발생하기 마련이고 실제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뭐 2만 명, 3만 명 매일 확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중환자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중환자 병상 확보 갖고는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고 이 병상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을 확보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그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병상은 확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일할 그 의사 간호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여전히 그 큰 문제점이고요. 얼마 전에 보건의료노조가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제 노정 타협 합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중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환자 대 간호사 비를 그렇죠. 어떤 형태로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환자를 실제로 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도 이런 그 비율, 그러니까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수준의 비율로 의사 간호사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중환자를 보는, 다른 질환에 의한 중환자를 보는 간호사를 빼오는 거 말고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환자 진료를 할 수 있는 간호사 역량을 가지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6개월에서 1년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 2, 3년 훈련을 받아야만 그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로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메르스 이때부터 지금 중환자 병상이나 뭐 격리 병상 그리고 이런 그 의료진, 특별한 그런 의료진의 양성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의료계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투자가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작년 6월경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김민 교수님도 참여하셨지만 저희가 정부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보건의료 쪽에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관련된 정책적인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 정책 제안을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도 아는 분이 없으세요. 한문차사입니까? 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또 예산 타령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에서? 예산도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조직 체계에 큰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공무원 같습니다. 조직을 또 이렇게 흔들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김윤 교수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작년 초에 그러니까 이제 그 대구에서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생긴 이후에 이제 재유행이 올 거라고 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고 그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청와대가 해서 대통령실 산하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작년 이제 3차 유행, 겨울 대유행에 대비한 보건의료 체계의 뭐
개편 전략, 대응 전략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지금 엄중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환자 진료 역량을 늘려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환자 간호사를 지금의 이제 경력 간호사들을 교육해서 더 양성을 하고 네. 중환자실을 늘리고 중환자실이 코로나 환자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개편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정책 제안을 했는데 그게 그 보고는 됐으나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이유는 이제 정확하게 밝히진 않고 있지만, 예. 아마도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고 뭐 이게 고비를 넘어가면 되지. 뭐 우리 의료 시스템을 뭐 약간 근본적으로 개편한다고 할 정도로 투자를 하고 바꿔서 코로나에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아이고, 싶은데요. 예. 그게 지금 뭐 코로나가 지금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게 뭐 앞으로 몇 년을 갈지 알 수 없는 상황. 더군다나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때문에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을 놓고 보면 그때 뭔가를 했으면 지금 상황은 이제 작년 3차 유행 때부터 사실 훨씬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의료 체계에 투자를 하면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담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거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담이 줄어들면 지금처럼 온 국민이 그 거리두기에 지쳐 있고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내몰리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거를 뭐 예산의 이유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비용, 훨씬 더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긴 그런 결과를 간단히 낳은 얘기로 거는 그런 거죠. 비유하자면 지금 장마 기간인데 소나기 피하기 보자라는 식의 행태밖에 안 보였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비는 계속 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방편적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정부가 해온 방역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예. 대부분이 임시 방편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해왔습니다. 예. 예를 들면 병원의 병상을 확보하는 것도 이제 병원이 환자를 보려면 병상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인력도 필요하고 병원의 물리적인 시설이나 장비도 확충을 해야 되고 병원의 진료 시스템도 고쳐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가 하는 방식은 확진자가 늘어나면 병상 1% 내나 1.5% 내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상은 내놨는데 정작 환자를 볼 인력이 없으면 병원은 환자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장부상에는 병상이 있는데 네. 실제로는 환자는 입원을 못해서 대기하는 일 네. 또는 서울에서 발생한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원되는 일이 지금 계속해서 그렇죠. 벌어지고 맞아요.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그 근본적으로 체계를 잘 갖추려고 하지 않고 그때 땜질식으로 대응을 해온 것이 이런 문제를 낳고 있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됐든지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됐든지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는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국민한테만 이래라 저래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답답합니다. 더 세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할 일을 안 하면서 국민한테만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 그다음에 설령 코로나가 어떻게 해소가 된다 해서 감염병이 더 이상 앞으로 안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이거 주기적으로 새로운, 온다면서요, 예, 감염병은.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신종감염병을 잘 대응하려면 예. 기본적인 의료 체계의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특히 독일이 중환자 치료와 관련된 대응을 굉장히 잘했는데 네. 그 이유는 원래 독일의 그 중환자 치료 체계 자체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의사 간호사 수를 늘리려고 하니까 중환자 치료를 하는 의사 간호사 수를 늘리려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그 중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놨었다면 네. 지금 다른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준비가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안 되고 있었던 기본적인 체질의 문제라고 시스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스스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용어를 입에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트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 기미는 안 보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코로나19가 장기간 갈 거다. 또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책이야라는 이유로 미루면 네. 우리가 똑같은
똑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이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네네. 우리가 1년 후, 2년 후에는 중환자실에 간호사가 부족해서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소상공인이 빚을 얻어서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좀 이 파트니까 더 답답해지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짚은 거 말고 또 좀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보건소의 방역 인력을 늘리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현재 거리두기의 규제를 풀면 영업 시간을 늘리고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풀면 그에 비례해서 이제 확진자 수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메꿔줄 수 있는 다른 방역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한 확진 검사, 역학조사, 격리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건소의 방역 인력이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작년 봄 여름에 확진자 수 100명, 200명 발생했을 때의 보건소 인력이나 지금 2,000명이 발생할 때의 보건소의 인력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업무량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역학조사를 과거처럼 철저하게 할 수 없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고 구멍이 뚫리니까 그게 거기서 빠져나간 이 새로운 접촉자가 감염 확진자가 돼서 경로를 알 수 없는 N차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가 자기 역할을 잘 했으면 보건소 인력 확충하고 역학조사 철저히 하고 접촉자 격리를 했으면 확진자 수를 지금보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이런 기계적인 그 뭐랄까 행태를 반복해 온 거죠. 유행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안 느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이 보건소 인력들이 백신 접종까지 떠맡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업무 스트레스가 많고 어제 보도가 됐는데 인천시의 한 보건소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정부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 사실 이 보건 방역 이쪽에 일을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일손이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나 아니면 지원이 없다면 다음번 유행은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두 분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옛날 축구가 생각나는 게 축구 인프라 늘릴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선수들 투혼만 강조했던 옛날 축구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스무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접근법이 딱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정부 투자할 거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지원금만 자린고비인 줄 알았더니 인프라 구축에 대해 엄청 자린고비네요. 정부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K-방역의 성과를 자랑하면서 그 K-방역의 성과를 낸 국민들의 참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 보건소의 일선 방역 인력들의 사람을 갈아 넣어서 해왔던 그런 방역에 대해서 보상하고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투자를 해주지 않고 그냥 성과만 강조하고 그 성과를 누리는 데만 급급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래서 접종률 80%가 달성이 된다 하더라도 5천만에 5분의 1인 1,000만은 접종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80%가 된다 하더라도 5차, 6차 대유행은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당장 이번 추석 연휴 지나고 또 5차 대유행에 오지 말라는 뭐도 없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혹시 그래서 다시 또 확진자가 확 늘어나니까 단계적 일상회복 안 된다. 지금 때가 아니다.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언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해야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 국민 70%가 접종한 10월 말 11월 초에는
그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네. 12월이나 1월쯤에 올 것으로 예상되는 5차 유행의 전에 위드 코로나가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 수 있고 잠시 재유행이 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미루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지속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만약에 너무 늦게 시작하면 1단계를 시작하자마자 5차 유행이 오면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확진자 늘어났네.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적어도 11월 초쯤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정부가 시작해야 이게 안정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다고. 김 교수님 말씀대로 5차 유행은 무조건 오는 거네요, 그러면? 5차 유행은 무조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안 그냥 오면 이어져서 안 올 돼요? 수도 있습니다. 네, 4차 유행이 끝나기 전에 5차 유행이 지금 이어져서 올 그대로 수도 올 있습니다. 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정말 서둘러야 되고 네. 그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서 이제 뭐 시사 프로 진행하는 입장에서 또 뭔가 고려 요인이 정치적 요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은 그러니까 대선전이 거의 최고조로 아마 뜨거울 때가 될 텐데. 그래서 이 문제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논쟁이 진행이 돼버리면 산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 방역 문제 논쟁이 붙어버리면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진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전인수격 해석 나오면서 엄청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이라고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좀 그러니까 저기 대비책이라고 할까요? 내지 공감대라고 할까요? 이게 뭐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정부나 네. 이제 뭐 국회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 지금 자영업자들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 네. 빨리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다 동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누가 나서서 그 일을 시작할까라고 하면 아무도 나서려고 그렇죠. 하시지 않습니다. 바꾸게 5차 대유행 머리가 이제 먼저 그거부터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괜히 내가 먼저 선창했다고 5차 대유행을 해버리면 독박 쓴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거기에는 그 확진자 수가 주기적으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주기적인 재유행 때문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예. 나중에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자고 했다. 누가 또는 여당이 가자고 했다. 또는 야당이 가자고 했다고 해서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난 책임을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자고 한 정당, 뭐 국회의원, 정치인에게 돌리는 네. 그것을 공격하는 게 우려가 되니까 이제 아무도 안 나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예. 뭐 여야 정부 전문가가 할 것 없이 그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전환해 나갈지에 관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그 모두가 함께 결정하고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눠서 지는 방식으로 가야 현재의 딜레마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네.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준식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기 전에 예.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진행해 나갈 때 어느 정도로 이 회복을 시켰을 때 그때는 어떤 식의 유행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는 피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예측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네. 그래서 이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설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작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예측대로 어떤 일정한 피해가 왔을 때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은 네. 이건 진짜 누구 책임냐로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완전 진흙탕 싸움이 됐어요. 예, 그리고 저는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뭐 이제 정말 그 대선 레이스가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후보 중에 당장 그 당선이 되면은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책을 해야 돼 뭔가 내놔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않으세요. 너는 당신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에 대해서 네. 아무도 묻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발표도 안 합니다. 맞아요. 아유 정말 답답합니다. 되게 비겁한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삶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이 코로나의 문제인데 그렇죠.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위험 때문에 아무도 언급을 안 하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저는 정말 용기 있는 지도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럼 최소한 정치권 내지 뭐 대선 후보가 아니라도 신사협정이라 좀 맺어라.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조용히 우리는 입 닫고 있겠다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를 본다면 같이 합심한다고 하든지 공동 선언하든지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대선구 아마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전환이 그러니까 시행되는 기간이 대선 기간하고 거의 겹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겠죠. 안 그러면 이건 너무나 어떤 그 소모적인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너무 솔직히 좀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돼요. 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확진자 수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주기적인 재유행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늘어날 수 있는데 또 그걸 가지고 네 책임 내 책임 이렇게 공방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국민들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사회 경제적인 활동으로 회복하는 것은 점점 더 늦어지고 국민들의 고통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좀 강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마지막으로 그래도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를 해야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이거는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하셨겠다면 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는데요. 김윤 교수님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계적 일상 회복 또는 위드 코로나라는 게 방역의 포기 또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19와 공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 시스템,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새로운 룰, 새로운 시스템에 정부를 저는 믿고 정부와 전문가들을 믿고 함께 해 주셔야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중식 교수님. 저는 뭐 당부라기보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유행 양상을 보면 국민들의 이런 이해와 참여가 없었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성과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냥 지금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것처럼 그 마음을 유지해 주시면 충분히 국민들은 하실 일을 했다고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처럼 협조 잘하는 국민이 없죠. 정말 그거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윤 교수 그리고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학교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지금 하도 모이질 않아가지고 하루빨리 모여서 같이 여행도 가고 친구들끼리 맘 편하게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쓰지 않고 가끔은 아예 얼굴을 잊어버릴 정도로 좀 아예 얼굴도 생각이 안 나고 마스크 없이 좀 밝고 예쁜 모습 보고 싶어요. 마스크 벗고 놀고 싶어요. 신나게. 아이도 글 먹고 싶어요. 마스크 벗고요. 치즈들아 더 떠난다. 아이고 오죽했으면 우리 꼬마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정말 마스크 벗고 친구들하고 알콩달콩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 저도 이렇게 머릿속에서 선연하게 그려지는데요. 이런 날이 하루라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을 고대를 하면서 오늘 방송 그리고 추석 특집 방송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5분 생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